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제 총선 9일 남았습니다.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황교안 두 후보가 종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 오늘 직접 처음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이 방송부는 이제 내일 방송이 될 텐데 두 사람의 메시지 지금까지 각 당의 총선 메시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오전에 그 토론회 현장이 굉장히 뜨거웠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관한 대응책을 놓고 정부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엇갈렸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생각보다는 그렇게 뜨겁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뜨겁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예. 사실은 좀 이제 이런 토론회 때 어찌 보면 언론의 제일 큰 주목을 받는 것은 좀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상대편이 대답을 못하게 궁색하게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장면이 좀 있었어야 하는데 네. 그렇진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양쪽의 지지층이 어느 정도 결집돼 있는 상황에서 양쪽의 얘기들을 하는 것은 크게 판을 흔들 정도의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요. 네.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계속 이제 코로나19 초기 대응이 방역이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쪽 얘기를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좀 느낀 점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의료진이 정말 헌신적으로 희생한 거 맞고 국민들도 정말 지금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는 것도 맞는데요. 예. 그런데 코로나19 대응을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고 하는 평가가 대체적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국민은 잘했고 의료진만 헌신했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게 그게 결론인 것인가? 저는 약간 좀 의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도 잘했고 의료진도 헌신적으로 희생했지만 정부도 잘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자꾸 빼놓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정부는 아무것도 안 했고 다른 사람만 다 잘했다. 대구 시민들 정말 고생하셨고 대구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을 보여줘서 지금 확진자 수가 한 10명 단위, 20명 단위로 줄어들었다. 맞습니다. 대구 시민 정말 고생하신 것도 맞는데요. 정부도 고생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빼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자꾸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코로나19는 공격을 한다고 해서 선거의 쟁점이 될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받아들이시는 분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황교안 지금 후보가 집중적으로 공격했다고 해서 그게 곧 여당하고 각이 서는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예.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이제 두 분의 토론은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두 분 다 이제 총리를 지내셨던 분들이고 상당히 점잖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날석에 공방이 오가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는 분들은 이거 재미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차기 대선에 1, 2위 선호를 기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세히 들어보시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아마 지금 모든 선거의 판을 뒤흔들고 있는 것은 이제 코로나 사태니까 이제 코로나에 대해 19에 대해서 과연 이제 정부가 얼마만큼 역할을 했느냐는 이제 이 문제가 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한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미국이 말이죠.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맞아가지고 미국이 지금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거든요. 이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를 받더라도 자기 돈으로 내야 되거든요. 근데 언뜻 들어보니까 그 검체 검사 받는데 한 45만 원에서 55만 원 정도 든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몇만 사람이 이제 안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퍼져나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료보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가가지고 싼 값에 어떨 때는 또 국가가 재정직을 통해 가지고 거의 공짜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외국인들이 오히려 거꾸로 한국에 오면 산다. 한국에 오면 무조건 다 치료해준다. 이런 웃지 못할 케이스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정부가 잘 못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부가 그게 아니고 정부가 지금 잘 대처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과연 어디에서 유래가 된 것이냐? 첫째, 의료진. 둘째,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세 번째, 박정희 정부부터 시작되어 온 이 국민의료보험이 꽃을 피운 것. 그다음에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의 메르스 사태를 통해 가지고 각종 병원의 음압병실을 대폭 확충한 것.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더해졌다. 이제 이런 뜻인데 문재인 정부는 앞에 건 다 빼고 무조건 정부가 잘했다라고만 하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 아마 이런 시각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확실히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가 가장 뜨거운 쟁점인 것 같은데 그래서 덩달아 긴급재난지원금도 정부가 기준을 발표했지만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통합당 황교안 대표 그리고 오늘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이야기까지 먼저 들어보시죠. 첫째,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즉각 지급하라. 둘째,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 명령권을 발동해서 일주일 이내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하게 하라. 신속하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업과 관계없이 소득과 관계없이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모든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네,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대해서 그동안 비판을 해온 미래통합당이 황교안 대표의 말을 통해서 기조를 좀 바꿨습니다. 그동안에 하위 70%에 대한 그 선별적 지원이 아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100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 그리고 이것이 뭐 나랏빛이 아니고 기존의 재원으로 국민을 지원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보편적 복지를 얘기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잘 됐다. 예. 왜냐하면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신속하게 지급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반갑다 이런 생각했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별적 복지를 그동안에 얘기를 사실은 보편적 복지를 얘기해 왔었잖아요. 근데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 하위 70%라고 하는 거를 설정을 했었던 데에는 미래통합당이나 보수 야권에서 굉장히 거세게 공격할 것이라고 하는 걸 의식했던 측면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황교안 대표가 그러면은 50만 원씩 지급합시다. 다 공평하게 지급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바로 화답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황교안 대표가 제기한 이슈를 바람을 빼는 측면도 있겠지만 원래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스탠스하고 맞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총선 이슈가 되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또 전략적인 숨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다만 이제 그 부분은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의 당의 당론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반갑지만 그동안에 해왔잖아요. 황교안 대표가 애초에 사실은 소카의 이재용 대표가 네. 국민 1인당 50만 원씩 줍시다라고 얘기할 때 그런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라고 딱 맞장구 쳤을 때 그때 미래통합당의 당론은 이렇게 갔었어야 한다. 네. 예. 근데 그때 바로 얘기 나왔었잖아요.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거 포퓰리즘입니다. 이렇게 공격했죠. 그다음에 정부가 소득하위 70% 한다고 하니까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매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황교안 대표가 1인당 50만 원씩 줍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미래통합당이 그동안에 얘기해왔던 선별적 복지는 무엇이고 지금 그동안에 여러 차례 입장들이 좀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황교안 대표 얘기가 그러면 정말 당론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어떤 의견이 안 맞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 일치 작업을 좀 해야겠다. 예. 이 부분 말씀드립니다. 이건 이제 제가 볼 때 보편적 복지냐 아니면 뭐 선택적 복지냐는 그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처음에 이제 소카 이재용 대표가 얘기한 거는 전 국민이 아니고 자기가 소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운전기사들한테 주자는 얘기였고요. 네. 처음에 이 문제가 거론한 것은 이제 김경수 지사가 처음 얘기한 거죠. 그때 이제 그 미래통합당 그다음 자유한국당의 이제 입장은 이제 뭐였냐면은 그거는 안 된다. 그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마치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듯이 그렇게 살포하는 거는 이거는 포퓰리즘이다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대안을 제시한 게 뭐였냐면은 김정인 위원장이 들어와서 대안 제시를 했잖아요. 분명히. 예. 지금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이 누구냐면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이다. 이분들한테 집중적으로 그다음에 금액도 무슨 뭐 언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찔끔찔끔 줄 것이 아니라 대폭 줘가지고 확실하게 살아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결정하셨어요. 이미 소득하위 70%만
주겠다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게 대통령께서 결정하셨으니까 이건 정치가 굳어졌을 겁니다. 문제는 소득의 70%를 그걸 구분하다 보니까 뭐 급여 714만 원에다가 그러면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하죠. 그다음에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재산이 많은 사람하고 오히려 급여 생활자하고 불평등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또 맞벌이 부부를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이 생겨서 마치 지금 이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어렵게 결정을 하셨는데 네. 잘못하면은 이게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 주냐는 이 문제 때문에 오히려 혼란이 생기고 적시에 자금이 투입되는데 예.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황교안 대표가 통 큰 양보를 한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는데 이왕 대통령께서 결정하셨으니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다 주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니까 민주당에서도 좋다 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게 아마 국민 통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말씀하실 때 조금 좀 사실관계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이재용 대표가 얘기했던 발언은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재난소 기본소득 50만 원을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달라 이렇게 올렸고요. 경기에 서 있는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학생, 실업자 1,000만 명에게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집세를 낼 수 있는, 아이들을 챙길 수 있는, 집에서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는 소득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주는 건 아니더라도 한 1,000만 명한테 준다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50조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예. 그것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그런 정도의 획기적인 방안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근데 지금 국민 1인당 5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재용 대표가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폭넓게 지금 다 지급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얘기의 맥락은 좀 다르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보편적 복지의 개념이다 아니면 경제 살리기 위한 개념이다 개념은 다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개념은 뭐냐면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상시적인 또 그 지속 가능하게 돈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이번에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 들어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지만 그 기본 취지라고 하는 것에는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준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비슷한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 모든 사람한테 준다고 하는 개념은 모든 사람이 사회적 배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많이 내는 사람대로 배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 사회에 소득이 없는 사람은 우리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적으로 이 소득의 어떤 이 불균형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라도 그런 분들한테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가 얘기하거나 앞으로 이제 국민들한테 공평하게 지급한다고 하는 개념은 제가 생각컨대 모든 사람이 우리 사회 구성원이면은 다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나중에 가서 받고 난 다음에 여유가 있으신 분은 세금으로 다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취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에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화제를 주제 좀 돌려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총선 지역구 후보들에 대한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매번 선거 때마다 이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웃고 우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번 총선 이미 이제 투표용지 인쇄 시작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는 이제 효과가 많이 반감될 거예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투표용지 인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일요일까지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단일화가 되면은 거기 단일화해서 양보하신 분은 아예 빠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선택이 명확해지는데 이제는 단일화를 해도 그분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은 그 시민들께서는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효과는 그만큼 반감이 든다. 그런데 문제는 전 이런 거예요. 단일화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를 들어 가지고 자당에서 같은 당에 있다가 공천에 불만을 품고 이제 무소속 출마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단일화하는 거는 이제 같은 당에 있다가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네. 단일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당이 다른 당끼리 단일화한다? 이거는 선거법 솔직히 말해서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선거법에 민주당의 버스에 1, 5 못 쓰게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미래통합당은 잠바를 뒤집어 입고 하면서 예. 다른 당을 지지를 하느니 못하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다른 당끼리 다 단일을 한다? 이건 그거보다 심한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식의 단일화보다는 오히려 떳떳하게 국민의 심판을 정확하게 받고 거기에
기다리는 것 이것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근본 정신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김성환 평론가께는 무당층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통합당, 민주당 양강 체제가 공고해져서 어느 때보다 이 중도층의 표심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통합당, 야당 쪽에서는 숨어있는 샤이 보수표가 분명히 중도층에 포함돼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근거가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 좀 관점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과거에도 지난 대선 때에도 샤이 보수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당시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많이 그 부분을 강조하고 기존의 여론조사 결과도 다 부정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보니까 샤이 보수는 없었어요. 네. 근데 일부 지역에서는 샤이 보수가 좀 나타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계신 분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샤이 보수가 좀 있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들쭉날쭉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고르게 나타나지 않고 들쭉날쭉한 것에는 일정하게 조사 방법론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잡히는 게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달리 잡힌다고 하는 얘기는 예를 들면 ARS 같은 경우에 잡는 거하고 실제로 전화 면접조사에서 잡는 거하고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런 특성들을 감안해 볼 때 한 5%포인트 정도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5%에 따라서 당락이 갈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뭐 어느 쪽이 어떻다,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당층 말씀하셨는데요. 무당층이 약간 좀 우리한테 좀 시각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냥 무당층이라고 해서 다 어느 쪽 당도 안 찍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적극적 의사표현이 안 되는 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 아마 샤이 보수가 일부 포함이 됐을 가능성도 있는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정의당에는 또 샤이 진보가 또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보 쪽에도 일부분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양쪽에 딱 중간에 서 있는 층은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30%라고는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표심들이 어느 한쪽으로 확 쏠려서 나타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샤이 보수 이제 예.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 이렇게 나오는 걸 딱 분석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모집단을 뽑을 때 말이죠. 모집단을 뽑을 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어느 누구를 지지하셨습니까라고 이제 이런 물음을 하거든요. 네. 그 여기에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저는 이제 지지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4% 5%가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받으신 표를 갖다가 전 국민으로 보면은 40몇 프로를 받으셨는데 실제로 전 국민으로 분석해 보면은 38%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과포장됐다. 다시 말해서 모집단에서 과도하게 이제 모집했다는 이제 이걸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차이를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보수의 표심이 충분히 여론조사에 반영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네. 샤이 보수가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는 게 아마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 253개 지역구가 있습니다. 여기 중에서 무려 63곳이 다시 붙는 이른바 리턴 매치 지역입니다. 이곳이 굳이 따져보면 4곳 중에 한 곳은 처음 보는 얼굴들이 아니고 이전에도 맞붙었던 리턴 매치인데 특히 뭐 이런 경우들이 현역 의원들에 비해서 지난 선거 때에서 좀 아깝게 패했기 때문에 다시 공천을 줘서 다시 맞붙게 되는 뭐 이런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됐다라고 분석이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지역 서울 서대문 갑입니다. 이미 20년이 넘도록 이번이 6번째 대결을 펼치게 되니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와 미래통합당의 이성원 후보 참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다 이런 얘기들 두 후보가 스스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선거는 이겨야지 맛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두 번 이전과 사전 2승을 한 거잖아요. 네. 2번 이기고 2번 진.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 제일 애매해요. 사실은 유권자들이 투표하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후보들이 사실은 한 지역에 연속으로 3번 정도 떨어지게 되면 나오기가 어려워요. 부담스러워서. 네. 그러니까 그거는 또 한 12년 정도 지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런 지역 같은 경우처럼 한 번 했는데 한 번 이기고 한 번 졌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뭐 사시 도전하는 것처럼 계속 도전하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또 두 사람이 맞붙는 우상호, 이성원 의원이 또 맞붙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근데 수도권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수도권 분위기가 좋았을 때, 예를 들면 어느 한쪽에 좀 쏠리는 현상이 나왔을 때는 같은 분위기로 전반적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이기는 쪽으로 가고 다른 예. 한쪽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났던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지난번 20대 총선에는 뭐 우상호 의원이 이겼다고 하면은 그 이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했었던 총선 때는 그때는 보수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으니까 그때는 또 이성원 후보가 이긴다거나 이런 식의 경향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역 유권자가 어느 한쪽으로 표를 이렇게 표심을 확 쏠리게 주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수도권 전반적인 지지라든가 또 정당 지지율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두 사람의 표심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관악갑 같은 경우에도 무소속 김성식 의원과 그리고 민주당의 유기용 전 의원이 5번째 맞붙습니다. 각각 그렇죠. 번갈아 가면서 2번씩 이겼는데 이번에는 김성식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오거든요. 그러게요. 아마 조금 전에 이제 말씀 주신 그 서대문이나 예. 여기 관악갑이나 정말 징글징글할 거예요. 서로 후보자들끼리 만나도 예. 이건 악연도 이런 악연인지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모를 정도로 더군다나 표차가 크지도 않아요. 네. 아주 0.8% 차이거든요. 지난 관악갑 같은 경우에는요. 네. 0.8%면은 한 1,240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만 더 캠페인을 좀 했으면은 하루만 더 늦췄으면은 뭐 이걸로 해서 이제 바뀌는데 문제는 이제 이번에 그 김성식 후보 같은 경우는요. 무소속이거든요. 아마 쉽지가 않을 거예요. 뭐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는 게 이제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동안 김성식 후보는 처음에는 이제 새누리당,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저기 국민의당으로 나왔죠. 국민의당으로 예. 나왔죠. 안철수 그 바람을 타고 국민의당. 그래서 정당의 어떤 지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이번 선거는 가만히 보시면 말이죠. 무소속보다는 오히려 양대 정당 싸움이에요. 오히려 예. 제3당, 제4당이 이번 선거만큼 힘을 못 쓰는 이런 선거가 과연 있었나. 역대 선거를 보면 항상 제3당이 좀 또아리를 딱 틀고 있었는데 이번 선거는 제3당이 거의 힘을 못 쓰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과연 무소속이 얼마만큼 힘을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상당히 김성식 후보한테 어려운 싸움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만 그 선거는 뚜껑을 딱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부산도요. 부산 북강서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역 의원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고 여기에 도전장을 던진 사람이 미래통합당의 박민식 후보입니다. 여기도 4번째 대결입니다. 앞서 2번은 박민식 후보가 이겼고 지난 20대 총선에는 전재수 후보가 이긴 상황에서 여기도 수성이냐 탈환이냐 또다시 대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필이면 지역구를 이렇게 선택하셨나 제가 그 얘기하고 싶은데요. 예. 왜냐하면 낙동강 벨트에 들어가 있는 지역구잖아요. 네. 여기가 낙동강 벨트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는 사실 민주당이 거기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던 지역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하고 그다음에 부산 경남 지역에 굉장히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는 다시 또 낙동강 벨트에서 승패가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역시 북강서갑도 마찬가지로 아마 오차 범위 내 접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팽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팽팽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추가 기울어질지 이건 사실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북강서갑뿐만 아니라 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김해도 그렇고 양산도 그렇고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역구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그 지역세하고 같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번에도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에 PK 지역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시 어떻게 좀 판세 전망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PK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과거 옛날처럼 무조건 다 뭐 보수의 텃밭이다 이런 시대에 지나갔어요. 네. 지나갔고 아마 상당 부분 이번에도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지역에 따라서는 이제 선전할 곳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다만 이번 선거 자체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제 지금은 코로나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부산 같은 데 같으면은 코로나 부분이 거의 없고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된다 그래요. 제가 이제 예. 부산 현지에 있는 언론사 뭐 친한 후배들한테 물어보니 그렇다 그래요. 예.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과연 이제 얼마만큼 그 민주당에서 선방하느냐, 설득하느냐 이게 이제 관련돼 있고 아까 우리 김수아 평론가께서 분석해 주셨듯이
그 벨트 안에 옆 지역구의 분위기가 한꺼번에 몰려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에서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은 다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더군다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른 군데 있습니다만 이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는 청와대 출신이거든요. 박민식 후보는 이제 검사 출신이에요. 예. 지금 이제 청와대하고 검사의 대결. 네. 마치 이것이 조국 전 장관하고 그다음에 조국 살리기냐 아니면은 윤석열 죽이기냐 하는 이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네. 아주 굉장히 좀 재미있는 또 다른 재미를 느끼는 지역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